어머니, 여기 공기 참 좋죠? 여기서 조금만 쉬고 계세요. 여기가 어디냐? 아들 성태는 어머니의 혼란스러운 눈빛을 외면한 채 핸드폰 게임에만 몰두했고, 딸 민정은 인절미 한 팩과 컵라면 몇 개를 마루에 던져두고는 도망치듯 시동을 걸었습니다. 노모의 주머니엔 지갑도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재벌회장 박명수는 그렇게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못된 자식들은 몰랐을 겁니다. 회장이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목숨처럼 품어온 단 하나의 물건을요. 도대체 어떤 걸 숨기고 있었기에 개만도 못한 자식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곳으로 만사형통의 기운을 팍팍 보내드리겠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충청도 깊은 산골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달릴 때마다 벤츠가 덜컹거렸어요. 뒷좌석에는 75살의 박명순 회장이 슬픈 얼굴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거의 다 왔어요. 운전석에 큰딸 조민정이 백미러로 어머니를 힐끗 봤어요. 조수석에 앉은 아들 조성태는 관심도 없다는 듯 휴대폰 게임만 하고 있었습니다. 박명순 회장. 40년 전 남편이 세운 대한그룹을 물려받아 재계 서열 20위까지 키워낸 입지전적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1년 전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뒤로 모든 경영권을 자식들에게 넘겼습니다. 엄마, 이번 요양원은 진짜 좋대요. 의사도 상주하고 간호사도 24시간 있고. 민정의 말에 명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 기억은 가물가물했지만 딸의 말은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응, 그래. 차는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휴대폰 신호도 사라졌습니다. 1시간을 더 달리자 차는 무너질 것만 같은 낡은 폐가 한 채 앞에 멈춰섰어요. 어머니, 다 왔어요. 민정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명순 회장은 천천히 내렸어요. 눈앞에 펼쳐진 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잡초가 무성한 낡은 집이었습니다. 여기가 요양원? 네, 맞아요. 옛날 스타일로 지어서 그래요. 아는 되게 좋아요. 민정이 서둘러 트렁크를 열었어요. 생수 2통과 컵라면 서너 개, 인절미 한 팩, 얇은 담요 한 장을 꺼내 마루에 툭 던져놓았습니다. 민정아, 이게 무슨... 어머니, 여기서 잠깐만 계세요. 서류 처리하고 바로 모시러 올게요.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명순 회장은 딸의 눈을 보려 했지만 민정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누나, 빨리 가자. 성태가 차에 올라타며 재촉했어요. 엄마, 그럼 우리 갈게요. 밥은 저기 떡이나 라면 드시고요. 민정이 서둘러 차에 올라탔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어요. 잠깐, 민정아, 성태야. 회장이 손을 뻗었지만 차는 이미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지는 차. 명순 회장은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어요. 고요했습니다. 새소리,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명순 회장은 주머니를 뒤져봤습니다. 지갑도 휴대폰도 신분증도 없었어요. 근데 안주머니 안에 자신도 몰랐던 두꺼운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낡은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이게 무슨 일이지? 명순 회장은 폐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먼지가 가득했고 거미줄이 천장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바닥엔 쥐똥이 널려 있었어요. 명순 회장은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생각하려 해도 안개 속 같았습니다.
내가 왜 여기 온 거지? 민정이가 뭐라고 했더라? 치매 탓에 방금 전 일도 가물가물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산속은 금방 어두워졌습니다. 명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컵라면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끓일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스도 전기도 물도 없었어요. 물. 명순 회장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녹슨 우물이 있었어요. 두레박을 내려보냈지만 줄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명순 회장이 외쳤지만 메아리만 돌아왔어요.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명순 회장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마루에 웅크렸습니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추운 밤이었어요. 민정아, 성태야, 왜 엄마를 여기 두고 간 거니? 명순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치매로 기억은 흐릿했지만 자식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만은 또렷이 느껴졌어요. 그 시각 서울의 대한그룹 본사 회장실, 조민정과 조성태 남매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누나, 이제 끝났어. 엄마 치매 진단서로 한정후견인 신청하면 전 재산이 우리 명의로 넘어와. 성태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도 엄마를 그렇게 버리는 건 누나 지금 와서 그래? 요양원비 한 달에 500만 원이야. 1년이면 6천만 원. 10년이면 6억이라고. 그 돈이면 우리 배당금 늘릴 수 있어. 성태의 말에 민정은 입을 다물었어요. 게다가 엄마 치매 걸렸잖아. 어차피 우릴 기억도 못해. 산 좋고 공기 좋은 데서 편하게 계시는 거야. 전화라도 놔드릴걸. 누나, 정신 차려. 전화하면 누가 구조하러 오잖아. 그럼 우리 계획 다 틀어져. 민정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스쳤지만 5천억이라는 숫자가 그걸 눌렀어요. 내일 변호사랑 만나서 서류 진행하자. 3개월 안에 모든 집은 우리 명의로 넘긴다. 성태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폐가에서 이틀째 되는 날, 박명순 회장은 탈진 상태로 마당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물도 음식도 없이 버틴 시간이었어요.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혔고 의식은 아득했습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2살 남자아이와 9살 여자아이였어요. 남매는 폐지를 주우러 다니다가 쓰러진 명순 회장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김지훈이라는 아이가 명순 회장을 흔들었어요. 이마를 짚어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고열이었어요. 지훈이는 배낭을 뒤졌습니다. 그 안엔 편의점 생수 한 병이 들어 있었어요. 500원짜리. 오늘 폐지를 팔아서 산 거였습니다. 남매가 하루 종일 나눠 마실 유일한 물이었어요. 아이는 망설임 없이 물병을 열었습니다. 명순 회장 입에 조금씩 넣어줬어요. 명순 회장은 본능적으로 물을 삼켰습니다. 생명줄 같은 물이었어요. 500ml가 순식간에 바닥났습니다. 동생 지영이가 빈 물병을 보며 울먹였습니다. 오늘 마실 물이 다 사라졌거든요. 하지만 오빠 지우는 괜찮다고 동생을 다독였어요. 명순 회장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두 아이의 얼굴이 보였어요. 고맙습니다. 그 말만 겨우 하고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지훈이는 동생에게 말했어요. 이 할머니를 자신들의 거처로 옮겨야 한다고. 여기 두면 죽을 것 같았거든요. 남매는 작은 몸으로 명순 회장을 일으켰습니다. 어른 한 명을 옮기기엔 역부족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두 아이는 명순 회장을 부축해 산길을 걸었습니다.
남매에게는 끝없이 먼 거리였어요. 중간에 주저앉기를 수십 번.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분을 걸려 겨우 남매의 거처에 도착했어요. 그곳 역시 폐가였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지붕은 성했고 낡은 이불이 있었어요. 남매는 명순 회장을 이불 위에 눕혔습니다. 지훈이는 계곡으로 달려가 물을 길어왔어요. 헝겊을 적셔 명순 회장 이마에 올려놨습니다.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며 간호했어요. 지영이가 배낭에서 빵 반 개를 꺼냈습니다. 어제 쓰레기통에서 주운 거였어요. 유통기한이 하루 지났지만 남매에겐 귀한 식량이었습니다. 할머니 드려야겠다. 지훈이가 빵을 물에 적셔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명순 회장 입에 조금씩 넣어줬습니다. 반 개의 빵이 다 들어갔어요. 지영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는 배를 움켜쥐었어요. 오빠는 동생을 안아줬습니다. 두 남매는 빈속을 안고 명순 회장 옆에 누웠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명순 회장은 악몽에 시달렸어요. 잠꼬대로 자식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훈이가 할머니 손을 잡아줬어요. 그 손은 주름투성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순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옆에서 지훈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명순 회장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폐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앙상하게 마른 두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 왜 자신이 여기 있냐고. 지훈이는 차분히 설명했어요. 할머니가 쓰러져 있어서 모셔왔다고. 물과 빵도 드렸다고. 명순 회장은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해맑은 눈 하지만 뼈가 앙상한 뺨. 영양실조처럼 보였어요. 너희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아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작년에 차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지금은 둘이서 폐지를 주워 팔며 살고 있다고. 하루에 1,000원 정도 번다고 했습니다. 명순 회장의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 어린 남매가 그 적은 돈으로 살면서도 자신을 위해 물과 빵을 포기했다니. 지훈이가 명순 회장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 돌봐드릴게요. 폐지 주어서 밥 사드릴게요. 그 말에 명순 회장은 눈물이 흘렀어요. 평생 돈으로 사람을 부렸습니다. 비서, 운전사, 요리사 모두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자기가 먹을 것을 포기하면서 자신을 살려줬어요. 지영이도 달려와 명순 회장을 안았습니다. 오빠가 밤새 간호했다고 말했어요. 명순 회장은 두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온기였어요. 돈이 아닌 진심으로 베푸는 사람의 온기. 명순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이 은혜를 반드시 갚겠다고. 하지만 지금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돈도 권력도 심지어 신분증도 없었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뭔가 만져졌어요. 옷 안감 깊숙한 곳. 손을 넣어보니 딱딱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봤어요. 작은 명함 하나였습니다. 대한그룹 회장 박명술라고 적혀 있었어요. 명순 회장은 명함을 보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맞아, 자신은 대한그룹 회장. 5천억 재산을 가진. 하지만 치매 때문에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신을 살려줬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것. 명순 회장은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명순 회장은 남매와 함께 폐가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몸은 회복됐지만 자신 때문에 아이들이 더 힘들어지는 게 마음 아팠어요.
지훈이는 매일 새벽부터 폐지를 주우러 다녔습니다. 무거운 리어카를 끌며 마을을 돌았어요. 하루 종일 일해봤자 1,500원. 그 돈으로 삼각김밥 2개를 사서 동생과 할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자신은 물만 마셨어요. 명순 회장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5천억 재산을 가진 자신이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만 고생시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지영이가 명순 회장 옷을 빨래하겠다고 했어요. 할머니, 옷 더러워요. 제가 빨아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안 돼요. 옷이 너무 지저분해요. 지영이는 명순 회장이 입고 있던 재킷을 벗겼습니다. 고급 원단이었지만 일주일 동안 입어서 먼지투성이었어요. 지영이가 계곡물로 옷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비벼 빨다가 안감 부분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뭔가 빳빳한 게 만져졌습니다. 오빠, 이것 봐. 뭔가 들어있어. 지훈이가 다가왔습니다. 안감을 만져보니 확실히 무언가 있었어요. 옷 안쪽에 뭐가 있나 봐. 혹시 할머니 중요한 거 아닐까? 그럼 꺼내봐야지.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안감 실밥을 풀었습니다. 안쪽에서 두꺼운 종이 봉투가 나왔어요. 비닐로 여러 번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옷 안에 이게 있었어요. 남매가 명순 회장에게 달려왔습니다. 명순 회장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비닐을 벗기자 낡은 서류 봉투가 나왔습니다. 봉투에는 대한그룹 주식 증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명순 회장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노란색으로 바랜 종이 여러 장이 나왔어요. 실물 주식 증서였습니다. 대한그룹 보통주 30%, 명의인 박명순. 명순 회장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기억이 흐릿하게 떠올랐어요. 맞아,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증서를 자신에게 맡겼었습니다. 자식들한테 빼앗기지 말라고. 할머니, 이게 뭐예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명순 회장은 증서를 바라봤어요. 이건 할머니 거야. 명순 회장은 증서를 도로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바로 자식들이 찾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 증서가 없으면 자식들이 회사를 완전히 장악할 수 없어요. 30% 지분은 경영권을 좌우하는 핵심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중요한 거죠? 잘 보관해야겠어요. 지훈이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비닐로 다시 여러 번 싸서 안전하게 만들었어요. 할머니, 이거 어디 숨겨둘까요? 내가 가지고 있어라. 할머니는 잃어버릴 것 같아. 제가요? 잘 간직해 줄 수 있지? 네, 제가 잘 보관할게요. 지훈이는 증서를 자신의 낡은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 숨겼어요. 그날 오후 남매가 마을 슈퍼에 심부름을 갔습니다. 폐지를 팔아본 돈으로 라면을 사려고요.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지훈아, 요즘 폐가에서 할머니랑 산다며? 네. 할머니 혼자 계셔서 저희가 돌봐드리고 있어요. 기특하네. 그 할머니 어디서 오신 분이야? 잘 모르겠어요. 기억을 잘 못하세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이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그 할머니 옷 되게 좋지 않아? 재킷 같은 거? 네, 좋은 것 같긴 한데. 더러워져서 저희가 빨았어요. 어머, 그 옷 브랜드 옷일걸? 몇백만 원짜리라던데. 손님의 말에 슈퍼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몇백만 원짜리 옷을 입은 할머니가 폐가에 있다니. 그럼 그 할머니 돈 많은 분 아니야?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지훈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라면을 사서 빨리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폐가에 부자 할머니가 숨어 있다는 소문이었어요. 고급 옷을 입고 보물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요. 그 소문은 빠르게 퍼져 마을을 넘어 이웃 동네까지, 그리고 결국 한 사람의 귀에 들어갔어요. 서울 대한그룹 본사. 조민정 전무가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전무님, 회장님을 버렸던 시골에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폐가에 부자 할머니가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다던데 혹시 회장님 아니실까요? 민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민정은 동생 성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성태야, 엄마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 뭐, 어떻게 살아있어?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누가 돌보고 있나 봐. 그리고 성태야, 큰일이야. 엄마가 뭔가 큰 걸 가지고 있대. 성태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설마, 그 증서?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없었잖아. 젠장, 그 증서 없으면 경영권 완전 장악 못해. 민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30% 지분 증서. 그게 없으면 자신들이 회사를 완전히 손에 넣을 수 없었어요. 내일 당장 내려간다. 넌 변호사 데리고 와. 알았어. 근데 누나, 엄마를 어떻게 할 거야? 설득해서 증서 받아내야지. 안 되면. 민정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한편 폐가에서는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남매와 명순 회장이 라면을 나눠 먹고 있었어요. 할머니, 맛있어요? 응, 맛있구나. 명순 회장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순수한 눈빛, 자신을 구해준 은인들이었어요.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명순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먼 산 너머 어딘가에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은색 고급 세단 2대가 산골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비포장도로를 달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신기한 듯 쳐다봤습니다. 차가 폐가 앞에 멈춰섰어요. 차 문이 열리고 조민정 전무가 내렸습니다. 명품 구두, 고급 정장, 선글라스. 뒤따라 남동생 조성태와 변호사, 경호원 2명이 내렸어요. 민정이 폐가를 올려다봤습니다. 무너져가는 지붕, 깨진 창문. 코웃음을 쳤어요. 뒷마당에서 지훈이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 여기 사는 애구나. 할머니 어디 있니? 민정이 지훈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남루한 옷때 묻은 얼굴, 경멸하는 눈빛이었어요. 할머니는 안에 계세요. 근데 누구신데요? 우리, 그 할머니 자식들이야. 지훈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머니를 버린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성태가 아이를 밀치고 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훈이가 비틀거렸어요. 안에서 지영이가 뛰어나왔습니다. 그 뒤로 명순 회장도 천천히 나왔어요. 명순 회장은 딸과 아들을 봤습니다. 일주일 전 자신을 버린 그 사람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정아, 성태야, 어머니 살아계셨네요. 여기서 어떻게 살았어요? 민정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걱정이나 미안함은 전혀 없었어요. 그럼 이 어미가 죽길 바랬니? 뭐 됐어요, 어머니. 집으로 가시죠. 민정이 명순 회장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명순 회장은 팔을 뿌리쳤어요. 싫어. 너희가 날 버렸잖아. 민정과 성태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명순 회장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나, 바로 본론으로 가자. 어머니, 주식 증서 어디 있어요? 없어. 그 증서 없으면 경영권 못 잡아요. 30% 지분 증서 당장 내놔요.
명순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태가 변호사에게 눈짓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입니다. 서명하시면 됩니다. 안 해.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해. 민정이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2명의 경호원이 명순 회장을 붙잡았어요. 놓으라고. 할머니. 지훈이가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이 아이를 거칠게 밀쳤어요. 지훈이가 땅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피가 흘렀어요. 오빠. 지영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지훈이는 다시 일어나 소리쳤어요. 할머니 나드려요. 꼬마야,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성태가 지훈이를 노려봤습니다. 지훈이가 성태 다리를 걷어찼어요. 성태가 비틀거렸습니다. 성태의 얼굴이 붉어지며 손을 들었어요. 바로 그때 마을 이장이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 몇 명을 데리고 왔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요? 가족이면 왜 할머니를 여기 버리고 갔소?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민정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저희가 어머니를 잠깐이 일주일이요? 물도 음식도 없이? 이장이 따졌습니다. 민정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명순 회장을 끌고 가려 했어요. 하지만 명순 회장이 버텼습니다. 싫어. 이 아이들이랑 있을 거야. 성태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야, 꼬마, 너 할머니가 주는 거 없든? 아무것도 없어요. 지훈이가 부인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태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지훈이 배낭을 낚아챘습니다. 오빠 가방. 지영이가 울었습니다. 성태가 배낭을 뒤졌어요. 책, 옷까지 장갑. 하지만 증서는 없었습니다. 지훈이가 더 안전한 곳에 숨겨뒀던 거예요. 어디 숨겼어? 성태가 배낭을 던지고 폐가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을 뒤집고 장판을 걷어냈어요. 민정도 합세했습니다. 2 사람은 폐가를 난장판으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증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태가 바닥을 쳤어요. 민정이 지훈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꼬마, 잘 들어. 증서 안 내놓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너희가 할머니 서류 훔쳤다고. 지훈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민정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안 훔쳤어. 명순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무시했어요. 치매 환자 말은 믿을 수 없죠. 이장이 중재하려 했지만 민정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대한그룹 전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누군지 아시겠죠? 함부로 나서지 마세요. 마을 사람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대한그룹. 감히 맞설 수 없는 상대였어요. 성태가 지훈이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내일까지 증서 내놔. 안 그러면 경찰 신고하고 너희 둘 다 고아원 보낼 거야. 지훈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영이는 울고 있었어요. 민정과 성태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먼지만 남겼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지훈이가 무릎에서 흐르는 피를 닦았습니다. 지영이가 오빠를 꼭 안았어요. 명순 회장은 2 아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폐가는 난장판이었습니다. 뒤집어진 이불, 찢어진 장판, 깨진 그릇들. 평화롭던 보금자리가 파괴됐어요. 할머니, 저희 어떡해요? 지영이가 울며 물었습니다. 명순 회장은 아이를 꼭 안았어요. 미안하다. 이 할미 때문에.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3 사람은 난장판이 된 폐가에 앉아 있었어요. 내일이면 더 큰 폭풍이 올 거였습니다. 지훈이는 품속에 숨겨둔 증서를 만졌습니다. 이걸 내주면 할머니는 어떻게 될까요?
안 내주면 자신들은 어떻게 될까요? 밤은 깊어갔고 세 사람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폐가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진 거예요. 거지 남매가 부자 할머니 서류를 훔쳤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지훈이와 지영이는 폐가 안에서 웅크리고 있었어요. 밖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무서웠습니다. 저 애들이 정말 훔쳤을까? 대한그룹 사람들이 그러던데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대. 마을 사람들의 말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어요. 지영이가 오빠 옷자락을 꼭 잡았습니다. 오전 10시 검은색 세단과 경찰차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민정과 성태, 그리고 경찰 2명이 내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우리 어머니 중요 서류를 훔쳤습니다. 30% 지분 증서예요. 가치로 따지면 1조 5천억 원어치입니다. 민정이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경찰의 얼굴이 굳었어요. 1조 5천억.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폐가 문이 열리고 지훈이와 지영이가 나왔습니다. 명순 회장도 함께 나왔어요. 경찰이 지훈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얘야, 할머니한테 서류 받은 거 맞니? 할머니가 보관하라고 주셨어요. 훔친 거 아니에요. 지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성태가 끼어들었어요. 거짓말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치매 환자예요. 판단 능력이 없어요. 민정이 치매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경찰이 확인했어요. 할머니 말은 증거로 쓰기 어렵겠는데요. 명순 회장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얘야, 증서 어디 있니? 그냥 돌려주면 문제없이 끝날 거야. 경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시간 없어. 당장 내놔. 성태가 다그쳤습니다. 마을 이장이 나섰어요. 저 애들은 그런 애들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할머니 돌보는 걸 제가 다 봤어요. 이장님은 빠지세요. 이건 법적인 문제예요. 민정이 차갑게 말하고 경찰에게 명했습니다. 강제 수색해주세요. 경찰이 지훈이 가방을 빼앗았어요.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 옷, 그리고 작은 천주머니. 경찰이 천주머니를 열었어요. 안에서 비닐로 싼 봉투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경찰이 비닐을 벗기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실물 주식 증서가 나왔어요. 찾았다. 성태가 소리쳤어요.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 애들이 정말 훔쳤네.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쏟아졌습니다. 지영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우리 안 훔쳤어요.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민정이 증서를 받아들고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이게 맞네요. 30% 지분 증서. 아이들, 이건 큰일이야. 일단 파출소 가서 조사받아야겠다. 경찰이 지훈이 팔을 잡았습니다. 지훈이가 뿌리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지영이가 울부짖었습니다. 명순 회장이 경찰을 막아섰어요. 안 돼요. 저 아이들은 아무 잘못 없어요. 할머니, 비키세요. 치매 환자 말은 증거가 안 됩니다. 경찰이 명순 회장을 옆으로 밀쳤습니다. 명순 회장이 비틀거렸어요. 어머니, 이제 아시겠어요? 누가 진짜 가족인지. 성태가 비웃었습니다. 경찰이 지훈이를 끌고 가려 했어요. 지훈이가 발버둥쳤습니다. 놓으세요. 저 아무 잘못 없어요. 마을 사람들이 구경만 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지영이가 울며 오빠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이 아이를 막았어요. 너도 같이 가야지. 경찰이 지영이 팔도 잡았습니다. 두 아이가 경찰차로 끌려갔어요. 명순 회장이 쫓아갔지만
성태가 막았습니다. 어머니는 여기 계세요. 안 돼. 내 아이들이야. 어머니 아이들은 저희예요. 저 거지들 말고요. 성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찰차 문이 닫혔어요. 지훈이와 지영이가 차 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경찰차가 출발했어요. 명순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불쌍한 척했는데 결국 도둑이었어. 명순 회장은 그 말들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순수한 아이들이 도둑으로 몰렸어요. 민정이 증서를 가방에 넣으며 웃었습니다. 드디어 찾았네. 이제 경영권은 우리 거야. 누나, 어머니는 어떻게 할 거야? 주식 증서도 찾은 마당에 데려갈 필요 없잖아.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명순 회장을 그냥 두고 떠났어요. 폐가 마당에 명순 회장만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돌아갔어요. 혼자 남은 명순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미안해. 지훈아, 지영아. 할머니가 미안해. 명순 회장의 울음소리만 폐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명순 회장은 폐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빈자리가 너무 컸어요. 그날 밤 명순 회장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얼굴만 떠올랐어요. 자신을 구해준 그 작은 손들. 이제는 차가운 파출소 바닥에 있을 아이들. 명순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자신은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치매 환자로 취급받는 늙은 여자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명순 회장은 주머니 속 명함을 만졌습니다. 대한그룹 회장 박명순.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싸워야 할 때였어요. 그날 밤 명순 회장은 폐가를 나와 마을 이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기억이 자꾸만 흩어져 이 집 저 집 물어 겨우 찾아갔죠.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아이들을 구해야 했습니다. 이장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만에 이장이 문을 열었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 밤에 웬일이요? 이장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 아이들 아무 잘못 없어요. 명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저도 알지만 상대가 대한그룹인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명순 회장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대한그룹 회장 박명순. 이장이 명함을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어요. 이게 명순 씨 명함이요? 네. 저는 대한그룹 회장입니다. 제 자식들이 저를 산에 버렸어요. 이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명함은 진짜였어요. 고급 용지에 금박으로 새겨진 이름. 잠깐만요. 확인 좀 해보겠어요. 이장이 휴대폰을 꺼내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대한그룹 회장 박명순. 사진이 떴어요. 젊었을 때 사진이었지만 지금 앞에 있는 할머니와 닮아 있었습니다. 이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 회장님이셨어요? 네. 그런데 제 자식들이 저를 없애려 하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명순 회장이 이장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이장은 즉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대한그룹 본사로 전화했어요. 야간 당직실로 연결됐습니다. 저기요, 박명순 회장님과 연결해 주세요. 회장님은 현재 연락이 안 됩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회장님이 지금 저희 마을에 계십니다. 충청도 산골에요. 전화 너머에서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장님이 거기 계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여기 계셨어요.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이장이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비서실장은 2시간 안에 도착하겠다고 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명순 회장은 이장직 거실에서 조마조마하게 기다렸어요. 아이들이 차가운 파출소에 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급 세단 세대가 마을로 들어왔어요. 차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이 비서실장 김동욱이었어요. 회장님, 김동욱이 이장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명순 회장을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회장님,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저희가 일주일 동안 찾았습니다. 동욱아, 나. 명순 회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동욱이 회장을 부축했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으십니다. 김동욱은 함께 온 팀에게 지시했습니다. 법무팀 변호사, 홍보팀, 그리고 경호팀. 모두 대한그룹 최고 인력들이었어요. 즉시 조사 시작하십시오. 회장님이 어떻게 여기 오셨는지, 누가 관련됐는지 전부 파악하세요. 팀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법무팀 변호사가 명순 회장에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순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딸 민정과 아들 성태가 자신을 산에 버렸다고, 지갑도 휴대폰도 다 빼앗아 갔다고,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남매가 지금 도둑으로 몰려 파출소에 있다고. 김동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조민정 전무와 조성태 상무가 그런 짓을 했다고요? 응. 그리고 내 주식 증서를 빼앗아 갔어. 30% 지분 증서요? 김동욱은 즉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본사법무팀에 긴급 지시를 내렸어요. 조민정, 조성태 2사람 모든 권한 즉시 정지, 회사 출입 금지, 그리고 회장 유기죄로 고소 준비하세요. 전화를 끊고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파출소 가서 아이들 즉시 석방시키십시오. 회장님이 직접 증서를 맡겼다는 증언 확보하세요.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김동욱은 홍보팀에게도 지시했어요. 이 마을에 CCTV 있는지 전부 확인하고 조민정, 조성태가 회장님을 버리고 간 증거 확보하세요. 블랙박스, 통화 내용 모두 다. 네, 실장님. 홍보팀이 움직였습니다. 마을 입구, 슈퍼, 마을회관. CCTV가 있는 곳을 전부 뒤졌어요. 1시간 후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일주일 전 민정과 성태가 명순 회장을 폐가에 내려놓고 떠나는 영상. 어제 다시 와서 아이들을 도둑으로 몰아가는 영상. 모두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증거 확보 완료했습니다. 홍보팀장이 보고했습니다. 김동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파출소에서는 변호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지훈이와 지영이는 울음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할머니, 아이들이 명순 회장에게 달려왔습니다. 명순 회장은 2 아이를 꼭 안았어요. 미안해.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 저희 정말 안 훔쳤어요. 알아. 할머니가 다 알아. 이제 괜찮아. 김동욱이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을 구한 은인들이었어요. 회장님, 내일 서울로 가시죠.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응, 그래야겠지. 이제 끝을 내야겠어.
명순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일주일 전에 무력한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40년간 재계를 호령했던 대한그룹 회장의 눈빛이었습니다. 동우가 민정이와 성태 움직임 전부 감시해. 도망가지 못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밤 명순 회장과 아이들은 마을 여관에서 쉬었습니다. 김동욱과 팀원들이 주변을 지켰어요. 명순 회장은 잠들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보이는 방향이었어요. 내일이면 돌아갑니다. 자신의 자리로. 그리고 자식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명순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격이 시작됐어요. 같은 시각 서울 대한그룹 본사 조민정 전무실에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본사 경비실에서였어요. 전무님, 비서실장님이 긴급팀을 꾸려서 출동했습니다. 충청도 쪽으로요. 민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급히 동생 성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성태야, 큰일 났어. 비서실장이 움직였어. 어머니 찾은 것 같아. 뭐, 우리 끝났어? 아직 아니야. 증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어머니를 직접 만나서 각서를 받아야 해. 민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성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변호사 데리고 갈게. 두 사람은 즉시 차에 올랐습니다. 밤길을 달려 산골로 향했어요. 새벽 2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관 앞에 세워진 고급 세단들을 봤습니다. 비서실장 팀이었어요. 민정과 성태는 차를 멀리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새벽 4시 경호원 교대 시간이었어요. 잠깐의 틈이 생겼습니다. 민정이 여관 주인에게 접근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202호에 계신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좀 만나게 해주세요. 여관 주인은 대한그룹 전무 명함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순 회장 방 번호를 알려줬어요. 민정과 성태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명순 회장이 문을 열었어요. 딸과 아들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성태가 방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지훈이와 지영이가 잠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조용히 하세요. 애들 깨면 안 돼요. 민정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회장직 사퇴 각서, 재산 포기 각서, 그리고 치매로 인한 무능력 진단서였어요. 여기 사인하세요. 미쳤구나. 내가 왜 그걸 해? 명순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성태가 잠든 아이들을 가리켰어요. 어머니, 저 애들 생각하세요. 사인 안 하시면 저 애들 고아원 보낼 거예요. 뭐라고? 저 애들이 증서 훔쳤다는 고소장 이미 작성했어요. 민정이 고소장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작성된 서류였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거예요. 치매 환자니까 당연하죠. 명순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려면 자신이 희생해야 했어요. 선택하세요. 어머니가 사인하고 조용히 물러나시든지 아니면 저 애들이 평생 전과자로 살든지. 성태가 펜을 내밀었습니다. 명순 회장은 펜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려 글씨를 쓸 수 없었습니다. 민정이 재촉했습니다. 명순 회장이 펜을 종이에 대려는 순간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김동욱 비서실장이 경호원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민정과 성태가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김동욱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회장 협박죄,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민정이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경호원들이 두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나요. 우리 어머니랑 얘기하는 거예요. 성태가 발버둥쳤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소란에 지훈이와 지영이가 깼습니다. 아이들이 상황을 보고 놀랐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 다 괜찮아. 명순 회장이 아이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김동욱이 민정과 성태에게 말했어요. 두 분은 지금부터 회사 출입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경찰에 고소할 겁니다. 무슨 권한으로? 회장님 명령입니다. 김동욱이 명순 회장을 가리켰습니다. 명순 회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제 끝이야. 내 자식도 아니야. 민정과 성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경호원들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갔어요. 어머니, 어머니. 민정이 울부짖었지만 명순 회장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지훈이와 지영이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명순 회장은 아이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동욱이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이제 서울로 가시죠. 마지막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응, 그래야겠지. 명순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 대한그룹 본사 30층 이사회실 긴급 주주총회가 소집됐습니다. 기자들도 대기하고 있었어요. 대한그룹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이사회실 안에는 이미 주요 주주들과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5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어요. 맨 뒷줄 구석에 조민정과 조성태가 서 있었습니다. 회사 출입이 금지됐지만 주주 자격으로는 참석할 수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초조한 표정이었어요. 누나, 우리 끝난 거 아니야? 아직 몰라. 증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 마지막까지 싸워봐야 해. 민정과 성태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어머니는 오시지 못할 거야.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바로 그때 이사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동욱 비서실장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박영희 회장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민정과 성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회장은 더 이상 산골의 초라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곱게 편 어깨, 날카로운 눈빛, 40년간 재계를 호령했던 대한그룹 회장의 모습이었어요. 명순 회장 옆에는 지훈이와 지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새 옷을 입은 아이들이었어요. 제가 왔습니다. 명순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어머니, 어떻게?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명순 회장은 대답하지 않고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오늘 여러분께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친자식들이 저를 산에 버렸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성태가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입니다. 어머니는 치매 환자예요. 조용히 하세요. 명순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동욱이 프로젝터를 켰어요.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전 민정과 성태가 명순 회장을 차에서 내리게 하는 장면. 폐가 앞에 세운 물 2병과 라면. 그리고 빠르게 떠나는 차. 요양원비 아깝다며 저를 산에 버렸습니다. 물도 음식도 없이. 명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석자들이 경악했어요. 다음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민정과 성태가 남매를 도둑으로 몰아 경찰에 신고하는 장면. 그리고 새벽에 여관에 침입해 협박하는 장면. 이 아이들이 저를 구해줬습니다. 폐지를 주워 번 돈으로 물과 음식을 사서 저를 살렸어요. 명순 회장이 지훈이와 지영이를 가리켰습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제 자식들은 이 아이들을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주식 증서를 빼앗기 위해서. 화면에 새로운 자료가 떴습니다.
민정과 성태의 횡령 내역이었어요. 지난 3년간 회사 자금 120억 원을 빼돌린 기록.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개인 사업에 유용했고 투기에 사용했습니다. 참석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정이 소리쳤어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김동욱이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통장 사본, 계약서, 거래 내역. 모두 명백한 증거들이었어요. 성태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명순 회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대학병원 최신 진단서였어요. 치매 초기 증상은 맞았지만 현재는 건강합니다. 판단 능력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의사가 증언석에 섰습니다. 박명순 회장님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민정과 성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명순 회장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제 친자식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돈을 위해 어머니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명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오늘부로 조민정, 조성태 두 사람의 모든 직위를 박탈합니다. 그리고 횡령죄로 고소합니다. 경호원들이 민정과 성태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을 붙잡았어요. 어머니, 우리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정이 울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명순 회장은 고개를 돌렸어요. 너희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법이 판단할 거야. 성태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산에 날 버렸을 때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잖니. 늦었어. 경호원들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회의실 밖에는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조민정 전무 어머니를 유기한 게 사실입니까? 횡령 혐의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민정과 성태는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어요. 회의실로 돌아온 명순 회장은 지훈이와 지영이를 단상으로 불렀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를 구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저를 지켜줬어요.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훈이와 지영이는 얼떨떨한 표정이었어요. 오늘부로 이 두 아이를 제 양자, 양녀로 입양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명순 회장이 아이들을 꼭 안았어요. 그리고 교육기금 50억 원을 두 아이 이름으로 설정합니다. 참석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지훈이와 지영이는 할머니를 꼭 안으며 울었어요. 명순 회장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명순 회장은 모든 진실을 밝혔어요. 자식들의 유기, 횡령, 그리고 남매의 구조. 뉴스는 실시간으로 전국에 방송됐습니다. 대한그룹 스캔들. 하지만 동시에 감동적인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그날 저녁 명순 회장은 지훈이, 지영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40년 만에 진짜 가족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할머니, 꿈 같아요.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명순 회장이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도 꿈 같구나. 너희를 만난 게.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됐어요. 주주총회가 끝난 지 사흘 후 지방법원. 조민정과 조성태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 방청석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어요. 두 사람은 수갑을 찬 채 법정에 섰습니다. 한때 재계의 엘리트였던 사람들. 이제는 죄수복을 입은 범죄자였어요.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친모를 산에 유기했으며 회사 자금 12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를 협박하고 무고죄를 저질렀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민정과 성태는 고개를 숙였어요. 재판부가 증인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마을 이장이었어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저 두 사람이 어머니를 폐가에 내려놓고 떠났어요. 물 2병이 전부였습니다. 이장의 증언에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다음은 슈퍼주인 아주머니가 증인석에 섰어요. 아이들이 하루에 1,000원으로 살았어요. 그런데도 할머니 드실 것 사드리더라고요. 사람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김동욱 비서실장도 증인석에 섰어요. 회장님께서 3년 전부터 두 피고인을 감시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횡령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검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통장 사본, 부동산 투기 내역, 명품 구매 기록. 모두 횡령한 돈으로 산 것들이었어요. 피고인 조민정은 회사 자금으로 강남 아파트 3채를 매입했습니다. 피고인 조성태는 고급 외제차 5대를 구입했습니다. 민정이 고개를 들어 변명하려 했습니다. 저희는 회사 발전을 위해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태도 입을 다물었어요. 마지막 증인으로 명순 회장이 섰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피해자 진술하십시오. 저는 두 사람을 제 자식으로 키웠습니다. 명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간 회사를 키웠어요. 전부 이 아이들에게 물려주려고요. 그런데 명순 회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저를 산에 버렸습니다. 죽으라고, 재산을 빼앗으려고. 방청석에서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민정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명순 회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조민정, 징역 7년. 피고인 조성태, 징역 6년. 횡령 금액 전액 환수 및 벌금 200억 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정과 성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민정이 울부짖었지만 명순 회장은 법정을 떠났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며칠 후 민정과 성태의 재산이 전부 몰수됐습니다. 강남 아파트, 외제차, 명품, 해외 계좌, 모든 것이 압류됐어요. 두 사람은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교도소로 이송되는 날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반성하십니까?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민정과 성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에 올랐어요. 호송차가 떠나자 구경꾼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효도도 안 하는 것들. 돈만 밝히더니 결국 젖골이네. 사회적 사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어디서도 얼굴을 들 수 없었어요. 한 달 후 명순 회장은 교도소 면회실을 찾았습니다. 민정이 유리창 너머에 앉았어요.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정이 울먹였습니다. 명순 회장은 차갑게 말했어요. 면회 온 게 아니야.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는 안 해. 하지만 7년 후에 출소하면 그때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민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도소에서 반성하고 나와.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 사람 되면 다시 생각해 볼게. 어머니, 이게 마지막이야. 다시는 면회 안 와. 명순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민정이 손을 뻗었지만 유리창만 만졌어요. 어머니. 명순 회장은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지훈이와 지영이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명순 회장이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과 함께였어요. 그날 밤 뉴스에서는 조민정, 조성태 사건의 결말을 보도했습니다. 대한그룹 남매, 징역형 확정, 재산 전액 몰수, 박명순 회장, 고아 남매 정식 입양, 교육기금 50억 원 설정. 명순 회장은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잃은 것과 얻은 것. 친자식은 잃었지만 진짜 가족을 얻었어요. 옆에서 지훈이와 지영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명순 회장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할머니, 수학 문제 좀 봐주세요. 그래, 할머니가 봐줄게. 명순 회장은 미소 지으며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어요. 대한그룹 본사 앞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지훈이와 지영이는 이제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학교에 가는 모습은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빠, 오늘 수학 시험이야. 떨려. 괜찮아. 우리 열심히 공부했잖아. 두 아이는 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교만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겸손했고 친구들에게도 친절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저녁, 명순 회장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전과 달리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치매 증상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응, 잘 다녀왔니? 시험은 어땠어? 괜찮았어요. 할머니가 봐주신 문제가 나왔어요. 지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순 회장도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 오늘 병원 검사 결과 나왔어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치매가 많이 호전됐대. 약도 줄일 수 있다고. 정말요? 할머니. 아이들이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명순 회장은 눈물을 훔쳤어요. 의사는 말했었습니다. 치매 초기에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증상을 악화시킨다고. 하지만 사랑과 행복이 있으면 호전될 수 있다고. 명순 회장에게는 이제 진짜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학교 갈 준비를 하는 아이들, 저녁마다 숙제를 봐주는 시간, 주말마다 함께 나들이 가는 일상. 이 모든 게 명순 회장의 치매를 좋게 만들었어요. 명순 회장은 6개월 전을 떠올렸습니다. 산속 폐가에서 죽어가던 자신. 그 순간 나타난 두 아이. 자신들의 물과 음식을 나눠준 천사 같은 아이들. 너희 덕분에 할머니가 진짜 가족이 뭔지 알았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더라.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동욱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 더 발표할 게 있어. 명순 회장이 서류 2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언장이야. 내가 죽으면 대한그룹 지분은 너희 둘이 나눠 갖는 거야.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명순 회장은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할머니는 아직 안 죽어. 앞으로 20년은 더 살 거야. 할머니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3명은 창 밖의 정원을 바라봤어요. 지금은 꽃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저기 봐요. 개나리 폈어요. 지영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노란 개나리가 봄바람에 흔들렸어요. 예쁘다, 그치? 네. 할머니처럼 예뻐요. 3사람은 정원에 앉아 저녁 노을을 봤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할머니, 우리 영원히 함께 있을 거죠?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명순 회장은 아이를 꼭 안았어요. 그럼 할머니가 너희를 어떻게 나?
우리는 가족이잖아. 네, 가족이에요. 지훈이도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하늘에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반짝이는 별빛처럼 세 사람의 미래도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산속 폐가에서 시작된 기적. 가난한 남매와 버려진 재벌 회장의 만남. 그 만남이 세 사람 모두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명순 회장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보내준 선물 같았어요. 이 아이들이, 여보, 고마워요. 진짜 가족을 보내줘서. 명순 회장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 웃음소리가 들리는 집, 사랑이 가득한 집. 이곳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 정성, 그리고 진심.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주죠. 회장은 모든 걸 잃고서야 진짜 가족을 만났습니다. 지훈이와 지영이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음만은 부자였어요. 그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마을길 사연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마을길 사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